범인이다 하고 분명히 우리 정부에 그 김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밝히냐 이거지요, 우리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김현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게 절대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첫째는 뭐 물증도 없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15명이라는 그 희생자만 분명한 거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은 수사 결과 북계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가공할 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칼 858기 폭파 사건은 공식 수사 발표 외에는 그 실체 파악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동안 칼 858기 가족회는 검찰에 폭파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놨다. 검찰이 수사 및 재판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가족회가 검찰의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그 결과 1심 재판부가 개인 신상을 제외한 칼기 폭파 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은 칼 사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가족회는 환영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형사재판이 공개 재판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한 거라든지 뭐 재판한 거라든지 이런 건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왜 칼기 가족회는 정부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칼 858기 폭파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것인가? (1987년 11월 29일) 칼 858기가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 아부다비를 거쳐 서울로 오던 중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사라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16년 만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충격은 더욱 컸다. 사건 발생 열흘 후 비행기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우리 정부의 공식 수색은 종결됐다. 12월 15일 일본 이름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이 김포공항에 압송돼 왔다. 칼 858기는 아직 실종 상태였다. 하치야 마유미가 압송된 다음 날 노태우 후보가 13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명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 후 정부는 칼 858기 실종 사건에 대해서 공식 발표했다. 조사부 소속 특수 여자공작원 김현희로 밝혀졌습니다. 김정일의 친필 지령 요지는 당은 남조선 측의 2개 조선 책동과 올림픽 단독 개최 책동을 막기 위해 대한항공기 한 대를 폭파키로 결정하였다. 그 라디오에 그 배터리를 갈아넣고 그리고 그 9시간 후로 폭파 그 스위치를 동작시켰습니다. 그 라디오와 그 약주병 액체. 그녀의 이름은 김현희. 칼 858기는 북한에 의해 폭파됐다고 했다. 비행기 올랐습니다. 수사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특수공작원 김현희와 김승일은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11월 12일 평양을 출발,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비엔나, 베오그라드를 거쳐 바그다드발 칼 858기에 탑승했다. 그들은 비행기에 라디오 폭탄을 두고 아부다비에 내린 후 바레인에서 체포 직전 응독을 시도한 것이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북한을 테러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을 테러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김연희는 국가보안법 항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보름 만에 사면되어 자유인이 된다. 그것이 저도 소원입니다. 칼 858기가 폭파된 지 2년 4개월이 지난 1990년 3월 태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온다. 칼 858기 잔해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칼 858 사건은 상당 부분 김연희의 자백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비행기 잔해 발견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발견된 잔해는 대한항공 비행기임을 증명하는 것도 있었다. 88 서울올림픽 공식 로고였다. 1987년 사고 당시 대한항공은 88 서울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였기 때문에 모든 비행기 후방에 서울올림픽 공식 로고를 달고 운항했다. 칼 858기 사건은 일반적인 비행기 사고의 수사와는 달리 보기 드물게 사고 당시에 발견된 비행기 잔해나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 부분 김연희의 진술에 근거해서 사건의 내막을 발표했다. 그래서 사건 유가족과 그 주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했다. KBS 취재진은 잔해가 발견된 바다에서 조업했던 태국의 어부들, 현지 주민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면밀히 취재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비행기 잔해를 끌어올린 어부들을 수소문하던 중 당시 많은 양의 잔해들이 고물상을 통해 팔려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다.หาทางนี้เขาจะหากินโดยที่ว่าดำเหล็กขายดำทองเหลืองขายหรือว่าเรือที่ว่าจมแล้วเรือที่จมแล้วใช่ไหมแล้วก็นานๆเข้าไม่มีคนไปเอาก็มีคนไปดำมีเครื่องตีน้ำใช่ไหมแล้วก็ลงไปข้างในน้ำซึ่งจะตัดเหล็กเอาขึ้นมาขายที่นี่ 태국의 어부들이 고물로 소홀히 다룬 비행기 잔해들. 이것은 우리가 인수한 것 외에도 상당량의 비행기 잔해가 있음을 의미했다. ลำแรกนะฮะที่ไปเจอชิ้นส่วนมาเนี่ยจะชื่อเรือนารีสมุทรถ้าจำไม่ผิดนะฮะนารีสมุทรนะฮะแล้วก็หลังจากนั้นมาหลังจากนั้นมาอีกประมาณผมก็จำไม่ได้นะว่าสักกี่วันได้ ก็มีเรือลำเนี่ยอย่างที่ทางนี้แจ้งมาเรืออะไรวอชุมพล8อะไรไงผมไม่แน่ใจนะฮะก็ไปลากชิ้นส่วนมาได้อีกแต่ไปลากแล้วก็ติดมาอีกเยอะจำนวนหลายชิ้นเลยแต่มันก็คล้ายๆอย่างเงี้ยนะ 그는 그 후에도 몇 척의 배들이 몰래 잔해를 수거해 왔다고 했고 그 잔해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기억을 했다. ลักษณะเด่นชัดผมจำได้ว่าที่เป็นสัญลักษณ์โอลิมปิกเกมของเกาหลีที่เป็นเจ้าภาพเท่าที่เห็นแล้วมันจะมีตัวหนังสือนะผมก็จำไม่ได้นะว่าอะไรตัวหนังสือ 그가 그려 보인 것은 88 서울올림픽 로고였다. 가방도 발견됐다고 했다. กรุงโซนรู้สึกถ้าจำไม่ผิดกรุงโซน KBS 취재진은 태국 수산청 직원의 도움으로 당시 잔해를 발견했던 선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를 만나러 바닷가로 나갔다. 취재진은 그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때 어부들은 미얀마의 타보이 앞바다에 조업을 나갔고 지금도 잔해를 발견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했다. ครับเก็บมาบางชิ้นคือมันยาวกว่าบางครั้งบางชิ้นก็กว่า10 เมตรแต่เวลาเรามาไว้ในเรือบริเวณที่เราไว้ของเนี่ยมันไม่มีบริเวณไว้เราต้องใช้เลื่อยตัดบางท่อน
ตัดเป็น2-3 ท่อนแล้วก็เอามากองไว้ใช่ไหมเพื่อจะเอาลูกน้องจะเอาไปขายเศษเหล็กกี่กิโลประมาณถ้ารวมๆแล้ว3 ครั้งนี้น่าจะมีเป็น100 โลเรือผมเครื่อง M นะฮะ300 กว่าแรงหยุดเลยอ่ะพี่ลากหยุดอะลากหยุดนี่แสดงว่าไอ้อันนั้นนี่คือใหญ่มากรถแบบนี้มันยังไม่หยุดนะพี่เวลาลากอ่ะอันในไอ้ที่อยู่กองอยู่ข้างล่างนี้นะผมว่านะต้องใหญ่มากอ่ะสามารถที่ว่าทำให้เรือหยุดได้อ่ะเป็นเหล็กอลูมิเนียมไม่มั่นใจนะฮะมันจะเป็น 취재진은 사건 발생 이후 발견된 잔해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แต่ส่วนมากของผมที่ว่านั้นนะจะเป็นแบบนี้ไงฮะพี่มันจะเป็นราวเหล็กแบบนี้เห็นไหมที่ว่าจะจำได้คือมันจะเป็นเหล็กคล้ายๆเหล็กอลูมิเนียมแล้วก็มันจะมีเป็นรูสำหรับยิง 라농 지역 어부들은 비행기 잔해가 넓은 지역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에 집중됐다고 증언했다. 또 취재진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인수된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사실을 확인했다. 취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 결과 칼 858기 사건에 관련된 각종 감정 서류를 받았다. 국과수가 국가안전기획부장 앞으로 보내는 서류를 확인했고 분량도 많았다. 감정은 비행기 잔해 하나하나의 사진과 함께 감정 소견이 적혀 있었다. 특히 절단 지점이나 파괴된 부위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돼 있었다. 그런데 감정 결과는 발견된 잔해 대부분의 파손 원인은 충격과 압축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감정 결과의 종합 의견으로 심한 파손 형태를 보이나 파열이나 고온 등에 의한 열 변형 흔적 등이 식별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작용한 격심한 충격에 의한 파손 형태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폭발물에 의한 폭발의 경우 폭발 중심 인접부 등 파편의 경우 폭발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잔해만 보고서 국가수에서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비행기 추락한 거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폭발된다 뭐다 하는 건 아무도 모르죠. 이거 잔해 가지고서는. 근데 폭발에 있다고 의해서 생겼다고 하는 흔적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정 증거물을 내서는 뭔가 집중과 있다고 하는 가능할 당시에 그 잔해를 대한항공 인수해서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잔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복원할 수는 없고 그 잔해를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사진으로다가 모든 것을 촬영을 해서 증거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이게 발견된 거는 항공 전문가들은 칼 858기 사고 수습 과정과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잔해 처리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좀 알아내면은 정확한 그 증거 수집이라든지 잔해 수집 없이 그냥 상황 논리만 가지고 뭐 시나리오를 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항공 사고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수거할 수 있는 잔해를 다 수거해야 됩니다. 그리고선 그걸 맞춰요. 그럼 뭐 물론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잔해를 갖다 다 긁어 모아서 맞춰 보면은 일단 뭐가 나오겠습니까? 폭발이 일어났거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위가 어디다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되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그 여러 가지 그 결함을 입은 그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품의 그 상태라든지 그런 걸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분적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선 원인을 밝히게 되거든요. 팔기 로고가 찍힌 잔해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 자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증이 되는 거죠. 더구나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남한의 날조기라고 하고 또 여기서도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잔해를 엄밀 분석해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 의혹을 일소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수사 결과 발표하지도 않고 또 폐기지어 뻔했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정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기 칼기 가족들이나 또 사회 일각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발견된 잔해 사진과 발견된 잔해 목록을 바탕으로 칼 858기를 복원했다. 인보도 후랩 쪽 이 잔해가 발견됐고 넘버 2 쪽에 이건 캐빈 안쪽이죠. 안쪽이고 보통 콘이라고 합니다. 엔진 노스 콘. 이 부분이 아마 이 부위도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동체 캐빈 밑쪽으로 중간 부위에 세납 슐팅가 있습니다. 뭐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잔해 복원은 확인 가능한 부품을 원래의 위치에 넣는 것으로 진행됐다. 잔해는 기체 전 부분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폭탄을 설치한 비행기 날개 주변의 잔해들도 많이 발견됐다. 사고 당시인 1987년으로 되돌아가 보자.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나도 실종된 비행기 행방은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12월 13일 미얀마 선박이 비상탈출용 구명보트를 발견했다. 구명보트는 다른 부품들과 같이 거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명보트 내부에 있던 수동 펌프가 파손된 형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비행기는 폭발물에 의해서 폭발했고 승객 등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게 이제 바다에서 발견된 그 상황 또 그 김현이 잡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이제 국정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폭발해서 공중에서 추락된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추측은 해도 그것이 그거에서 적어된 것이 무슨 입증된 자료가 뭐냐 이런 거는 그 당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4 컴포지션에 무슨 뭐 흔적이 나온 게 있냐 뭐 그런 거는 없었던 상황에서 발표가 된 거죠. 우리는 국가정보원에 사건 당시 수거된 증거물에 대해서 취재 요청을 했고 국가정보원은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했다. 국가정보원은 구명보트 외에도 김현희와 김승일의 압수 물품들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폭파범들의 압수 물품이 17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구명보트는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잘 보관돼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칼 858기 구명보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명보트에는 일련 번호가 있다. 확인된 일련 번호는 6046373. 이 번호는 당시 사고기 구명보트의 일련 번호였다. 당시 사고기에는 총 8개의 구명보트가 실려 있었다. 발견된 구명보트 6046373번은 앞에서 두 번째에 실려 있던 25인승 구명보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구명보트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았다.
당시 수사당국이 폭발물에 의한 폭파의 주요 근거로 발표한 수동 펌프의 감정 내용이다. 그런데 감정 결과는 압축에 의해서 파손됐거나 변형됐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론을 종합하면 구명보트는 마모에 의한 손상 흔적, 압축 충격에 의한 파손이고 폭발, 파편 등에 의한 직접적인 변형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김현희와 김승일의 좌석은 7B, 7C였고 김현희는 좌석 위 선반에 폭탄을 올려두었다고 진술했다. 사고기는 전체 길이 44m로 비교적 작은 비행기였다. 두 사람의 좌석은 일반석 두 번째로 비행기 날개 근처였다. 사고기는 8개의 구명보트가 있었고 발견된 구명보트는 앞에서 두 번째 위치였다. 구명보트는 기체 중앙에 있었고 폭탄은 구명보트의 왼쪽 약간 아래쪽에 놓았다고 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불과 7, 8m였다. 앞에서 확인된 C4 컴포지션의 위력이라면 구명보트 6046373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 미국 연방항공국의 폭파 실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구명보트에 날카로운 물체에 찍힌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비행기 부품에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 수동폭포가 폭탄의 파편에 의해 부서졌다 하더라도 그 파편이 구명보트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다시 밖으로 튕겨서 나갔다 할 경우 이 구명보트가 여러 겹으로 둘둘 말아져 있기 때문에 수십 군데 구멍이 나 있을 겁니다. 과연 그 구명보트 안에 몇 개나 구멍이 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군요. 구명보트는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보관된다. 전문가들은 보통 파편이 구명보트를 뚫고 들어갔으면 보트 내부에 파편이 있거나 펌프를 부수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면 말린 상태의 구명보트는 수십 군데 찢겨져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칼 858기가 폭파됐다는 증거로 제시된 구명보트는 더욱더 전문가의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수사당국은 1987년 11월 29일 칼 858기는 표준 시각으로 05시 05분에 안다만의 어디스라는 교신 포인트를 지난 직후 폭파됐다고 발표했다. 항공기는 운항할 때 지상관제소와 의무적으로 교신해야 하는 교신 포인트가 있다. 사고기가 방콕으로 가기 위해서는 톨리스, 어디스, 타보이가 교신 포인트다. 당시 미얀마의 랭군 관제소에서는 04시 59분에 어디스에 도착해야 할 칼 858기가 연락이 없자 미얀마 관제소는 칼 858기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때의 교신 기록으로 칼 858기는 37,000피트의 고도로 비행하고 있었고 05시 01분에 어디스 상공에 도착할 예정이고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 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교신 시각은 05시였다. 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디스를 지난 지 정확히 4분 후에 폭파됐다.
라디오에 그 배터리를 정확한 폭파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역시 김현희의 진술 때문이다. 9시간 후로 폭파하고 스위치를 동작시켰습니다. 이때가 바그다드 시간으로 23시 05분, 표준 시간으로 20시 05분이었다. 시한장치 작동 후 9시간이면 다음 날 05시 05분이 된다. 그래서 비행기의 폭파 시간은 05시 05분으로 발표했다. 비행기는 바그다드를 출발, 아부다비를 경유했다. 이때 두 사람은 비행기에 폭탄을 두고 탈출했고 비행기는 방콕으로 가고 있었다. 8호 8기가 어디스 상공을 05시 01분에 통과할 때는 시한 폭탄이 작동되고 8시간 56분이 지난 시점이었고 폭파 4분 전이었다. 비행 속도는 시속 800km 정도, 분당 비행 거리는 13.3km, 4분이면 약 54km를 비행하는 거리다. 최종 교신 지점인 어디스에서 다음 교신 지점인 타보이까지 거리는 285km다. 8호 8기는 어디스를 지나 약 54km를 더 운항했고 잔해 발견 지점은 타보이 교신 포인트에서 약 30km 못 미치는 곳이다. 폭파 추정 지점과 잔해가 발견된 지점의 거리는 약 200km 떨어져 있다. 취재진은 비행기 잔해 발견 지점 등 취재 자료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의견을 들었다. 일 평균 21.6km니까 그 최종 추락 위치에 그 신빙성을 그 폭파난 그 지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항공기 동체 전체가 이제 파괴가 일어날 것이고 그 연료가 누설되면서 화재가 이제 그 발생하게 되고 그럼 항공기는 이제 그 비행 불능 상태가 그 되어서 일반 추락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자유낙하 물체와 같이 그 비행하는 물체가 아닌 그 자유낙하 물체가 되어서 그 지상에 추락이 되는데 그 과정이 뭐 추측이 뭐 예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극히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몇 분 정도 내에 아마 그런 이제 그 파괴가 일어난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폭발물에 의해서 폭파됐다면 비행기는 자유 낙하 물체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는 밝혔다. 仮に爆薬が例えば50センチ50センチぐらいにこのさっきの絵のように穴が開くともうこの中がすごい圧力高いので止まらないんですね。飛行機は一気に避けてそれでおしまいです。でそうするともう飛行機は飛行機でなくなって、まずその辺から胴体が折れてしまうでしょう。そしたらあとはものすごい速度で走ってるので飛行機はバラバラに空中分解します。 취재진은 가토 교수에게 폭약의 성능 테스트와 미 연방 항공국의 실제 폭파 사진을 보여주었다. でそのくらいの穴が開けば、まあ 1,2 秒で飛行機は空中分解大きな塊に分かれると思います。で飛行高度が1万メートル大雑把に10キロですから、大きな残骸が落ちるのは5キロぐらいそのくらいだと思います。もちろん小さいものは何十キロも風で流されますけどね大きなものは5キロぐらいのところに落ちるでしょう大体。実際爆発された時点ここだとしましたら、はい、実際その時点で飛んでいく距離としては250キロは考えられない。全然無理です。それは全く無理です。その報告書が示すその地点が爆発地点なら大きな残骸ですよ。大きな残骸はそこから多分5キロ程度離れたところに落ちるでしょう。 항공기가 완전히 파손된 상태에서는 200km라는 거는 비행해 나갈 수도 없고 결국 이제 역추적해서 생각해 보면은 충격이 된 지상에 충돌이 되었던 그 지점 적어도 인근에서
폭파가 됐고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4-5km 정도지 그보다 더 멀리 비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희 진술에 근거하면 비행기 추락 예상 지점과 잔해 발견 지점은 약 200km가 떨어져 있다. 폭탄의 성능은 충분히 확인됐고 혹시 김현희가 시간을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시한 장치를 20시 05분보다 더 늦은 20시 20분에서 20시 25분 사이에 시한 장치를 작동시켰다면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비행기 출발 계획은 20시 30분이었으나 실제 출발 시간은 3분 앞당긴 27분이었다. 김현희는 바그다드 공항 대기실에서 20시 05분에 시한 폭탄을 작동했다고 진술했다. 비행기 출발 22분 전이었다. 11시 한 10분경부터 현지 시간으로 탑승을 하셔서 대략 좀 초반에 두 사람이 이제 1번 여권을 들고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할 때는 초반에 탔어요. 예, 초반 정도에 탔던 것 같고 앞에서 그러니까 이코노미 클래스 한 3-4번째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증언과 당시 비행기 출발 시간 그리고 대기실에서 작동시켰다는 것을 고려하면 폭탄 작동 시간은 20시 05분 이후에 작동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20시 05분보다 빠른 시간에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다. 김현희는 이젠 여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작동 시간을 25분이나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더 큰 모순에 빠져버린다. 현지 시간 22시 40분은 표준시로 19시 40분이다. 이때부터 9시간 후에 폭파됐다면 비행기는 04시 29분에 톨리스에서 교신을 했으니까 톨리스를 지난 다음 11분 후인 04시 40분에 폭파됐다. 그러면 폭파되고 난 후 어디스에서 정상적으로 교신까지 하면서 최소 400km를 비행하다가 추락한 셈이 된다. 폭탄 작동 시간과 비행 기록, 증언을 종합하면 폭파 지점과 잔해 발견 지점의 차이도 풀어야 할 숙제다. 근데 그 잔해가 왜 거기가 있느냐 지금 그걸 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다에서 조류에 의해서 그렇게 가벼운 부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이 지역에서는 바람이 겨울철에는 북동풍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반면에 해류, 바닷물의 흐름은 북향류 내지 북서의 항류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체가 이 지역에 떨어져 있다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서쪽이나 남서쪽으로 가고 해류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북서쪽으로 이동을 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 7번 지역에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바람과 해류의 영향을 다 고려하게 되면은 서쪽 내지 북서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동쪽으로 이동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쇠가 무거운 쇠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이렇게 판 형태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정말 뭐 사람이 올라서서 이렇게 보트로 활용을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물 위에 잘 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도와 겹쳐서 이제 물속으로 숨었다가 이제 나왔다가 하면서 이제 그 해류를 타고 이렇게 위치를 자꾸 옮겨 다니는 거니까 그게 뭐 3년이라면은 근데 그 비행기 동체 같으면 물보다 무거우니까 아래 가라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뺑뺑 돌아서 일로 이동을 했다. 해류에서 이동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의 해류와 바람 방향을 고려하면 기체 잔해가 표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만일 표류를 했다면 반대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2년여 지나 기체가 가라앉지 않고 발견된 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취재진은 미얀마의 타보이 앞바다에서 당시 4고기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다. lấy thế thế mà mới mới cho nó này cho ta mà mới lo này mẹ mà này trong đó quay rồi quay lại tạm mà nhà cha đi là quay cha mà cha anh số nó tua kịch mới lo mà cái bộ trong phòng mà phòng gì là ở chỗ nào thì chỉ thấy nên tài mà khi dân ta chỉ bộ trong ta chỉ nó bằng cả một sự cụ đó bằng ngáp phản ứng nhiều gì mà thì mà nhiều gì nó có gì đâu. 이것은 미얀마 정부가 1988년 3월에 작성한 사건 보고서다. 항공사고의 보고서는 사고가 발생한 나라가 작성하게 돼 있다. 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비행기가 타보이 근처까지 비행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목격자 증언을 통해서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조사 보고서가 밝힌 추락 예상 지점은 실제로 기체 잔해가 발견된 지점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의 조사 보고서는 잔해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던 것이다. 비행기가 폭파된 장소를 확인하는 것도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과연 비행기를 폭파시켰다는 김현희의 라디오 폭탄의 정체는 무엇인가? 김현희와 김승일 일행이 처음으로 라디오 폭탄을 넘겨받은 것은 요구의 메트로폴 호텔이라고 진술했다. 평양에서 폭탄을 들고 따라온 두 지도원이 이 호텔 객실에서 김현희 일행에게 폭탄을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당시 호텔 근무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Pa da vam kažem, red je da se prijave i obično su se prijavljivali, ali ako se neko možda provuko ili ne umem to da vam ispričam, možda je neko otišao da mi to nismo primetili. Mada i da su došli da pitaju, da idu kod vas, mi bi vas pustili. Znate. Onda sutradan su došli neki troje u Teget odela, mislim ovako, i tražili su njih. Ona je sišla i sa njime je odmah izašla, vani su izašli, tako da su otišli na idu gradu. I ja do 2 sata nisam vidio, ja sam radio tog dana prepodne, do 2 sata nisam vidio njih. Onda sutradan su oboje izašli sa njim, opet su došli ovi troje za njih. Isto su tako izašli u grad, drugo ništa ne bi moglo da kažemo. 당시 호텔 근무자들은 동양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계속했다. Dan pre izlaska ja sam radio do 10 sati. Imali na raspored 24 časa. Ili još 2 smene. Ja govorim za moju smenu. Možda je išao gore. Ja ne znam.
Kod mene nije išao, to znam sigurno. Kad sam ja bio u službi. 유구에서 라디오 폭탄을 넘겨받은 두 사람은 11월 28일 두 지도원과 헤어져 바그다드로 향하는 공항에서 라디오가 검색당한다. 김현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때 보안 검사를 마친 김승일이 다가와 보안 요원에게 왜 건전지 따위를 문제 삼느냐고 항의하면서 라디오를 켜보이자 그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바그다드 공항에 대한 대한항공 보고서는 이라크가 전쟁 중이어서 공항 보안 점검이 엄격해 우수한 공항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김현희 일행이 공항을 통과할 때 휴대했던 전자계산기 등에도 건전지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라디오 건전지만 문제를 삼고 이를 전자제품 건전지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2차 검색 때는 김승일이 복대에 건전지를 감추어 통과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답변서는 마유미가 휴대한 소형 라디오를 엑스레이로 3번 검사했었으나 이상 유무를 발견할 수 없었고 라디오는 정상으로 작동됐다고 밝히고 있다. 바그다드 공항 보안요원 나잣 아메드가 사건 직후인 12월 9일에 작성한 두 사람에 대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공항의 엄격한 검색에 김현희 일행이 불평을 했으나 건전지 검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결국 김현희 일행은 검색대를 통과하고 라디오 폭탄이 든 비닐백을 들고 대한항공기에 탑승했다는 것이다. 지문 김승일 지문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숄더백만 김현희가 맨 거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은 정확하게 무슨 뭘 들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깨에 그 일본 할아버니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어깨에 매는 백이고요. 여자는 이렇게 숄더백을 하나 매기는 맸는데 손에 이렇게 쇼핑백, 비닐 쇼핑백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비까지 운항하고 교대한 승무원들의 기자회견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있었다. 여자분은 뭐 중간 정도 키에 검은 머리죠. 그러니까 긴 머리죠. 긴 머리 그다음에 숄더백 하나를 맨 정도였어요. 모든 증언과 주장을 떠나 C4 컴포지션 350g이 들어있는 라디오 폭탄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자. C4 350g을 라디오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라디오 내부의 모든 부품들을 드러내야 한다. 라디오의 모델은 일제 파나소닉 FM, AM 소형 라디오였다. 부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폭약을 넣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 김승일이 보안 요원에게 작동시켜 보였다고 하니까 라디오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 건전지는 당연히 4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빈다. 소리가 났으니까 스피커도 있어야 하고 알람 장치, 시계, 내관 등이 들어갈 공간도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350g의 폭약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특수 라디오를 제작해서 부품을 소형화시켜도 필수적인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50g의 폭약을 담을 수는 없다. C4 컴포지션 350g이 든 라디오 폭탄은 어디에 근거했을까? 김현희가 그렇게 주장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추측을 했다면 주먹구구식 수사다.
9시간 후로 폭발 스위치를 동작시켰습니다. 그 라디오와 결국 김연희가 진술한 라디오 폭탄은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존재한다면 발표된 위력보다 훨씬 성능이 약한 폭탄이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무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강 증거라고 낸 것들이라는 게 뭐 그 비행기 그 칼 잔해 뭐 이런 거지. 그러면 비행기가 하여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것이 그게 바로 김연희가 했다라는 증거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연희가 그걸 폭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보강 증거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무죄가 났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보강 증거도 없는데 유죄를 받았으니까 이거 재심을 해가지고 정말 무죄를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 정말 김연희가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내놓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심해가지고 무죄가 나야 될 사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비행기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고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칼 858기 사건의 초기 수색은 태국의 밀림 지역에 집중됐다. 바다에 떨어진 비행기의 추락 예상 지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가? 항공기 사고 나면 항공기의 최종 그 추락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추락 지점을 추정하는 이제 그 최초의 단서가 그 교신 기록입니다. 그 최종 교신 지점으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의 최종 그 추락 위치를 찾기 위해서 교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먼저 그 찾아야 될 장치가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에는 그 항공기의 그 비행 기록과 또 조종사와 부조종사 간의 음성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조사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항공기의 그 예상되는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로 불리는 플라잉 레코더다. 여기에는 항로, 교신 내용, 고도, 속도 등 비행기 간의 중요 정보가 기록된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우선 이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블랙박스는 30일 동안 2마일 거리에 발신음을 내게 돼 있다. 지금 뭐 어려웠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고 왜 안 하게 된 기록도 없고 다만 사고를 낸 원인이 밝혀졌다라고 인정되는 그 범인이 그 잡힘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아마 찾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칼 858기 사건은 당시 상당 부분 김연희의 진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밀한 증거 자료가 제시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건 발생 열흘 후인 12월 8일 수색을 종결하고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발물에 의해서 폭발되고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연희는 범행 자백 전이었다. 배신감을 더욱 느끼게 되고 통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번 사건으로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면 시체를 해부해서 그 원인을 밝히듯이 비행기 사고에서 잔해를 찾고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이다. 칼 858기 사건은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유족들이 아직도 그냥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이런 사건이면 그 진상 자체 정말 그 본인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이제 그 우리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만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이제 뭐 북한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는 사실 정말 그런 사적인 사인으로서의 김현희가 수많은 사람 비행기 탄 거를 정말 폭발을 시켰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다음 게 밝혀지고 나면 이제 북한과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계속 뭐 북한이냐 아니냐만 나오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유족들도 아우성치고 단체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정부의 발표는 1987년 11월 29일 칼 858기는 공중에서 라디오 폭발물에 의해 폭파돼 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칼 858기 희생자 유족들은 이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